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 사이버전 함께 알아볼 겁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의 12일간의 전쟁 다들 기억하시죠? 짧았지만 굉장히 강렬한 인상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기습적인 공격, 주요 인물들이 동시에 암살됐었죠. 그리고 그 배후에 이스라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 모두 놀랐습니다. 그것을 주도한 무시무시한 정보기관 이야기도 우리가 좀 할 거고요. AI가 이때 어떤 활약을 했는지, 또 벙커버스터 얘기도 좀 나왔던 것 같아요. 이란의 핵개발 시설에 미국의 최첨단 B2기가 날아가서 GBU-57 벙커버스터죠. 이게 투하돼서 정말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죠. 이 화려한 전쟁의 이면에 오늘의 주제 사이버전이 은밀히 숨어 있었습니다. 특히 CCTV나 아니면 노트북에 있는 그 작은 카메라 홀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오늘 그러한 두려움을 여러분이 극복할 수 있게 도와줄 사이버전의 대가를 모셨습니다. 제 옆에 와 계신데요. 왜 이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지금 당신의 컴퓨터를 해킹하겠습니다. 박동입니다. 이상한가요? 갑자기? 아니 해킹 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부터 구해주라니까. 좋습니다. 오늘 박사님께서 주문하셨는데 사이버 해킹으로부터 걱정하시는 모든 분들을 도와주러 나왔습니다. 자, 사이버전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박동입니다. 오늘 이 복장 특이한데 이거 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대표적인 핵티비스트 그룹이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러시아의 사이버전을 선포했던 그 핵티비스트 그룹 어나니머스의 그 가이포커스 가면입니다. 이게 왜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아들 후디 훔쳐왔고요. 저 오늘 이건 이제 컨셉으로 그 가장 유명해서 이 핵티비스트 그룹들이 이 사이버전에, 국가 사이버전의 그 뒷면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오늘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 뭐 해킹, 어나니머스, 러시아 우크라이나전 여러 가지 키워드들이 나온 것 같아요. 사이버전을 간단히 정리부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이버전은 IT 기술을 사용해 가지고 상대의 컴퓨터, 서버, 네트워크 등을 무력화하거나 침입하여 정보 탈취, 파괴 등의 활동을 말하고, 그 반대로 상대의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활동까지 포함하는 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런 정의가 좀 추상적으로 다가오기도 하는 것 같아요. 대표적인 키워드나 사건을 위주로 좀 설명을 해줄 수 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해킹 당하는 거죠. 해킹. 우리 이메일이 다른 사람이 몰래 들어와서 내 사생활을 다 은밀한 내용들을 다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사이버전의 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집에 설치해 놓은 CCTV가 나의 활동을 감지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일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건가요? 그럼요. 어디서든지 우리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장치가 해킹돼 가지고 내가 원래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그 권한을 탈취해 가지고 그걸 마치 자기 것처럼 사용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위험한 거고. 근데 오늘 주제 내용 보셨나요? 어떻게 아셨어요? 오늘 준비한 내용? 봤지. 이거 미리 보고 와서 하는 건데 다. 자,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굉장히 우리 일상하고 멀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 주변에는 없거든. 이러한 공격을 당한 사람, 피해를 입은 사람이. 실제로 이러한 범죄 사례와 이러한 공격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 거죠? 그럼요. 사이버 전으로 봤을 때는 국가의 전쟁의 일부로서 이제 우리가 사이버전을 많이 얘기하는데, 뭐 기업들의 그러한 그 서버가 해킹돼 가지고 거기에 있는 개인 정보들, 고객 정보들이 다 빠져 가지고 내 주민번호 노출돼 가지고 고생받잖아요. 먼 일이 아니네. 저도 기억에 남는 것만 한 6군데서 문자 혹은 이메일로 받았어요. 당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으니 확인해보세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분노는 했었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갔거든요. 잘하셨네요. 그거 또 클릭하면 또 안 될 수가 있어요. 요새는 또 그래요? 그럼요. 그거 자체도 지금 당신의 이메일이 해킹됐으니까 비밀번호 바꾸세요 라고 하는 게 이제 피싱 이메일이나 문자가 되는 거죠. 비밀번호 바꾸라고 나한테 왔지, 연락이. 그럼 이제 가짜 웹사이트로 연결돼서 거기다가 내 비밀번호 치면은 그 비밀번호를 그 해커들이 가져가는 거죠. 나 이건 몰랐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번 더 확인해야 돼요. 그게 진짜 맞는 건지 아닌 건지.
확인하는 방법은 제 생각에는 뉴스를 확인해서 그 정도의 사건이면 뉴스에 나왔을 테니까 정말 이런 일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맞습니다. 사실 내 이메일이나 아니면 개인정보가 해킹됐을 때 큰 피해가 예상되겠다 싶은 사람은 거기 고객센터 전화번호도 있으니까 전화도 해서 좀 확인해보고. 맞습니다. 결국에는 사이버 공격으로부터의 최후의 보루는 나 자신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벌써 답이 나온 것 같고 이쯤에서 접으면 될 것 같은데 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거는 사실은 전쟁 차원이죠. 예. 개인의 정보가 유출되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이게 인터넷, 네트워크로 싸우는 전쟁이다. 이 정도는 우리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헷갈려요. 전자전, 사이버전, 인터넷 전쟁, 뭐 네트워크 전쟁 이거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 건가요? 사실 전자전, 사이버전 헷갈리기 쉬워요. 사실 둘은 약간 다른 개념이긴 한데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요. 최근 주목받는 그 사이버 전자전, 사이버 전자기전이라는 것도 있는데 거기서 잠깐만요. 사이버전, 사이버 전자전 그러면 전자로 싸운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육탄전 하면 몸으로 싸우는 거잖아요. 포격전 하면 포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전자전 하면 전자로 싸운다? 이건 잘 안 떠오르거든요. 비슷합니다. 2012년에 발간된 미 합참 전자전 교범에 따르면 전자전은 전자기 에너지나 지향성 에너지를 활용하여 전자기 스펙트럼을 통제하거나 적을 방해 또는 공격하는 군사작전을 말합니다. 조금 어려운데요. 전자기 에너지는 그럼 뭐가 있어요? 지향성 에너지는 그럼 우리가 뭘로 이해하면 돼요? 그 전자기 에너지, 뭐 우리가 여러 가지 지향성 에너지 뭐냐면 뭐 EMP 폭탄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뿅뿅 쏘는 것. 뭐 그런 것도 애니메이션에서. 마찬가지고, 예, 그런 것도 마찬가지고 핵폭탄이 딱 폭발했을 때 주변에 있는 모든 전자 장비들이 마비되잖아요. 네. 그게 이제 EMP 공격의 가장 이제 정점에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자기 에너지, 지향성 에너지는 그것을 어느 한쪽으로 그쵸. 집중할 수 있게 맞습니다. 수단이나 방법을 사용하는 거겠고요. 예. 그래서 그것을 스펙트럼을 통제한다고 얘기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전자파를 가지고 싸우는 군사활동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EMP 얘기도 나왔고 전자기 에너지 얘기도 나왔는데 전자전 이렇게 얘기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투하면 공격도 있고 방어도 있고 뭐 지원 활동도 있고 여러 가지 분류가 있잖아요. 전자전도 이렇게 구분이 좀 되나요? 전자전이 이제 3대 활동 영역이라고 해서 전자공격 EA, 그다음에 전자보호 ES, 전자전 지원이 이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공격은 전자기 제밍, 전자기 기만 등이 있고 전자보호는 EMP 방호, 방사통제, 전자보안 등이 있고 전자전 지원은 말 그대로 앞서 말한 전자전을 지원하는 모든 활동들을 말합니다. 전자기 제밍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좀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전자기 제밍한다. 알겠는데 실제로 군대가 전자기 제밍을 한다. 어떤 활동인지 조금 애매하거든요. 그러니까 전자전 장비가 있어요. 공격 장비가. 네. 그래서 그 전자전 공격 장비가 딱 해서 안테나 펴가지고 그 전자파를 딱 발사하면은 네. 그 주변에 있는 그 전자기기들이 그 기능을 멈추게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뭐 GPS 제밍이 이게 가장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가 인천공항이나 김포공항 이런 데 보면은 그 항공기들이 이제 지상 관제탑이랑 그 항공기랑 많은 이제 교신도 하고 네. 그다음에 전자적으로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GPS 재밍이 일어나면은 항법 자치들이 제대로 활용이 안 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엉뚱한 식으로 되면서 위험한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전자전 공격이 되겠습니다. GPS를 방해했다 이런 뉴스를 우리가 또 많이 봤잖아요. 예. 그것도 전자기 제밍으로 GPS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렇죠. 전자전 공격에 의해서 GPS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GPS는 이제 위성에서 지상으로 해가지고 장비랑 해서 이제 소통해가지고 쓰는 거잖아요. GPS는 어떤 특정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보 기기이거나 개념이죠. 그렇죠.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내비게이션이 이제 원래 영어로는 이제 GPS라고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것들을 제대로 활용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전자전, 맞습니다. 전자기전이에요. 예. 사이버전은 뭐예요? 사이버전은 이제 서버와 네트워크 등을 공격하는 이제 군사활동이고 적의 서버를 직접 해킹해서 작동을 멈추게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안에 있는 데이터를 탈취하고 파괴하는 행동들이죠.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은 전자전은 전자파를 이용한 외부 교란으로 볼 수 있고 사이버전은 네트워크를 침투하는 공격으로 볼 수 있죠. 물론 이는 좁은 의미고요. 광의적으로 더 크게 보면은 모든 영역에 전투에 영향을 주고 있고 전시만이 아니라 평시에도 영향을 주는 매우 광범위한 군사활동이 사이버전이고 전자전이에요. 여전히 좀 매우 헷갈리는데 맞습니다. 뒤에 좀 더 구체적인 사례가 나오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이버전에 대해서 얘기를 원래 임관할 때부터 들으셨죠? 예. 제 세대는 사이버전이 있을지도 모르는 미래의 전쟁 영역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책에만 나왔지 이것을 실제로 뭐 전문적으로 배우거나 익숙한 단어가 아니었어요. 근데 오늘날에는 전쟁에서 빠질 수 없기도 하고 맞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전쟁이 어떻게 갈지 향방을 미리 결정짓는 여건 조성 작전의 일부로서 진행이 돼서 완전히 전쟁의 결과를 뒤바꿔버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이거 필수 요소인 거죠. 맞습니다. 조금 전에는 협의로 봤는데 광의로 사이버전을 보면 상대 서버와 네트워크에 침입해 지휘 체계를 마비시키는 것부터 위변조 공격과 비밀사항의 공개 등을 통해 국민의 항전 의식까지 꺾는 게 사이버전으로 가능해지다 보니까 옛날엔 포탄으로 전쟁을 시작했죠. 근데 지금은 사이버전으로 전쟁을 시작하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지휘 체계를 마비시킨다는 거 일반인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사이버 공격을 한다고 적의 지휘관이 생각을 멈추고 벌벌 떨게 돼? 이라크전 예를 좀 들어주면 편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좋습니다. 사실 걸프 전쟁부터 이제 원래 사이버전이 시작이라고 보는데 맞아. 네트워크 망을 그때 광기부를 깔았어요. 그래서 지휘부랑 예하 부대가 서로 간의 통신을 인터넷을 통해서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트워크로. 근데 그거를 공격해서 끊어버리니까 우리가 옛날에 쓰던 삐삐선으로 해가지고 하는 전화기 있잖아요. 네. 전화기 통신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휘 통제 시스템을 마비시킨다는 거는 지금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친구와 전화를 하잖아요. 그런데 전쟁 나도 우리는 통신을 주고받아야 돼요. 지휘부랑 예하부대랑. 근데 그거를 사이버 공격을 통해서 더 이상 연결이 안 되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재래식으로 잘못하다가 말 보내가지고 말 타고 가서 전령이 지금 우리 공격 들어가요. 아니면 우리 방어해야 돼요. 적이 쳐들어왔어요. 이걸 전해줘야 되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 전시에 연락이 안 되면 마비되죠. 전화 받아야 되는데 위로부터 명령을 받아야 되는데 연락이 안 되면 마비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이버전은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 GPS 얘기도 나오고 뭐 재밍도 나오고 그 다음에 적을 마비시킬 수 있는 사이버전 침투 능력도 들어가 있고 결국은 첨단 과학기술을 보유한 나라가 사이버전에 유리할 것 같아요. 이 분야에 아무래도 강자가 있겠죠. 너무 그럼요. 뻔한 질문이어서 어느 나라입니까? 누가 뭐래도 이 인터넷 기술을 선도하는 미국이죠. 미국은 공격과 방어 모든 측면에서 명실공히 세계 1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 전자전, 사이버전에서 공격 능력, 방어 능력, 지원 능력을 모두 갖고 있는 것은 미국 정도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미국이 가장 강력하고 뭐 굳이 얘기하면 사실 중국과 러시아도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죠. 이스라엘은 어떤가요? 사실 이스라엘 상당히 우리가 눈여겨볼 국가입니다. 전쟁을 지금도 하고 있고요. 이제 과거에도 많이 했고 그때마다 사이버 능력을 엄청나게 보여줬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너무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크다. 그러면 우리도 IT 강국이고 지금 인터넷 속도로 따지면 이제 많이 떨어지긴 했지만 뭐 어쨌든 세계 5손가락 안에 들어가잖아요. 우리나라도 그러면 사이버전 능력 세계 5손가락 안에 들어간다고 얘기할 수 있나요? 우리나라 정말 IT 강국이고 사이버전 능력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잘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직접적으로 사이버전을 액티브하게 해볼 수 없다 보니까 다른 국가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우리도 이제 그걸 교훈 삼아서 앞으로 우리가 유사시에 어떻게 사이버 활동을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들을 계획하고 또 법도 만들고 정책도 수립하고 전략도 짜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아이템을 가지고 발굴하기 시작한 게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또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싸울 때 보여준 이스라엘의 사이버전 능력 때문에 시작을 했잖아요. 우리가 찾은 극비 문서가 있습니다. 이 문서의 날짜를 보면 2012년 9월 12일인데 비밀 해제 문서이면서 눈으로만 봐라, 공식적인 용도로만 사용하라고 지정되어 있는 경고 문구도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서를 주목한 것은 네 단위의 숫자 때문입니다. 바로 8200이죠. 지금 현재 여러분들 보시는 이 문서 내에 보면 일반적으로 공개될 것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미국의 정보를 다루는 정말 여러 가지 기관들이 쭉 나열돼 있어요. 이 자체가 편제를 노출시킬 수도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여기에 보면 8200 부대가 바로 언급이 되죠. 이 8200 부대는 정보와 관련된 특수부대,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8200 부대는 정보와 관련된 특수부대고요. 실제로 8200 부대 출신 군인들이 이스라엘을 세계적인 사이버 보안 강국으로 만든 주역들이죠. 자, 문서 4페이지에 보시면요. 이들의 활동이 사이버 공간으로 확대됐다는 내용도 나오는 게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첩보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8200 부대가 지금 사이버전 능력이 뛰어나서 적이 어떠한 비밀 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유용한 부대가 됐기 때문에 이 부대도 우리가 활용하자, 이런 내용이 여기에 나왔던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본다면 8200 부대의 능력을 전 세계 IT 최고 강국, 사이버전의 최강자인 미국도 인정했다는 뜻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8200 부대 활약상 정말 대단한데요. 이스라엘의 방어 시스템, 그리고 실제 공격 작전까지 사실상 이 부대가 중심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입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2010년 이란의 나탄즈 원전 개발 시설에 사이버 공격 실시한 거 혹시 아시죠? 그렇죠. 그때 뭐 스톡스넷 뭐 이런 얘기 나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이 스톡스넷에 감염돼서 천여 개의 원심 분리기가 작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게 스톡스넷 자체가 하나의 코드 명칭이었죠. 이 멀웨어 이름을 이제 스톡스넷이라고 이제 명명했죠. 그래서 뭐 미국, 이스라엘이 이걸 제작에 관여됐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8200 부대가 관여했다. 당시 공격의 핵심도 8200 부대였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8200 부대가 과거에는 말하자면 첩보 수집 부대였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 공격하는 부대예요. 예. 그러니까 이 부대의 기본적인 성격이 사이버 방호 혹은 첩보 수집에서 사이버 공격으로 적극적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뜻하는 건가요? 좋은 포인트십니다. 그러니까 사이버 공격에는 사실 공격과 방어가 되게 모호합니다. 그래서 정보 수집도 사이버를 통해서 온라인상에서 막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공격도 그 상에서 이제 하다 보면은 사이버 작전을 수행하게 되는데 우리 국가를 위해 방어하기 위한 작전들, 그리고 그 작전이 좀 더 공세적으로 하다 보면은 약간 공격 같은 느낌도 나는 거죠. 근데 어느 국가도 자신들이 공격 작전을 수행한다고 공식적으로 이야기하는 국가는 없어요, 사실. 사이버 공간에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사이버를 좀 공세적으로 하면 공격이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소총을 가지고 공격도 하고 방어도 해요. 그렇죠? 예. 미사일은 적에게 쏘면 공격이고 나한테 날아오는 걸 맞추면 방어입니다. 근데 사이버전은 공격과 방어의 수단이 다르지 않나요? 사이버전에서 이제 특별하게 공격하는 그 멀웨어 같이 악성 코드를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 침투하고 방어하고가 백지장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이 방어할 수도 있고 방어할 수 있는 사람이 또 공격할 수도 있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그 소총을 가지고 공격하느냐 방어하느냐의 핵심이 탄알이라고 생각했을 때 사이버전 능력을 가지고 공격하느냐 방어하느냐 그 핵심도 결국은 프로그램, 뭐 C 언어로 하나요? 뭐 그런 프로그램이 되는 거예요? 그 해킹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도 있고 한데 결국에 사실 여기서는 핵심은 그 뛰어난 해커의 능력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8200 부대가 가진 그 인력 자선, 우수한 그 수학 천재, 컴퓨터 천재들이 사실 사이버전의 핵심이긴 합니다. 수학 천재, 컴퓨터 천재들이 이스라엘에 모여서 8200 부대의 사이버 공격을 도왔다면 사실 수학 천재는 페르시아의 후손들도 만만치 않거든요. 바로 그게 이란 아닙니까? 이란도 반격을 했을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맞습니다. 네, 이란도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해서
대응을 하죠. 하죠. 그렇죠. 6.1 전쟁 이후 또다시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놀라게 했죠. 2025년 6월 13일 04시 이스라엘이 일어나는 사자작전 오퍼레이션 라이징 라이온이라는 작전을 통해서 이란의 주요 군 장성, 핵개발 과학자들 등을 동시에 사살하죠. 이게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한 작전이죠. 맞습니다. 그 이후에 이란이 그래 우리도 이스라엘에게 보복하겠다 하면서 양국 간에 이제 충돌이 일어났죠. 이 물리적 충돌이 한창인 상황에서 이란의 은밀한 사이버 공격이 실시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란이 은밀한 사이버 공격을 실시했다. 맞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좀 더 본격적으로 이란의 사이버전에 대해서 나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란은 우리 보통 사람이 일상생활에서 쓰는 그런 사용하는 그 기술들을 사이버전을 통해서 노렸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박사님, 이게 뭐죠? CCTV. 네, 맞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러한 CCTV, 카메라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란이 이스라엘의 CCTV를 노렸을까? 전략적 목표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란이 이스라엘의 CCTV를 주요 공격 대상으로 삼은 주된 전략적 목표는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실시간 미사일의 영향평가, 그리고 정확히 목표물을 맞힐 수 있게 그런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것, 그것이 첫 번째 전략이었습니다. 미사일을 맞추기 위해서 CCTV를 해킹했다고요? 그러니까 신기하지 않아요? 이야. 이스라엘 당국은 이란 해커들이 탄도 미사일이 어디에 떨어졌는지 추적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연결된 이스라엘의 보안 카메라를 적극적으로 노리고 있고, 그게 지금 공격의 목표라고 이야기했어요. 전방 관측수 대신 CCTV를 쓴 거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 이스라엘 국립사이버국 부국장 라파엘 프랑코는 이란이 카메라에 연결하여 무슨 일이 일어나고 그다음 무슨 일이 어디서 있는지, 그래서 이란이 카메라에 연결하여 무슨 일이 일어났고 미사일이 어디에 맞았는지 파악하는 정확도를 높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고 경고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미사일 발사 후 카메라 영상으로 그 미사일의 영향권이 어딘지 즉시 파악하고 다음 목표가 어딘지, 그 다음에 고기를 어떻게 잘 맞힐 수 있는지 이거를 그 CCTV를 통해서 확인한 거죠. 자, 두 번째 전략이에요. 그 두 번째 전략은 정보를 더 획득하는 거. 이게 두 번째 전략이었어요.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란 미사일 공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언론 보도를 완전히 통제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언론 보도가 안 나오니까 이란 입장에선 답답하죠. 어디서 어떻게 맞았는지 알아야 되는데 정보 사전이 부족한 이란의 입장으로 위성으로 볼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들어가서 볼 수도 있는 것도 아니니까 이란은 해킹된 우리 집에 있는 가정용 카메라, 교통 카메라, 그 다음에 산업장, 그 다음에 상점에 있는 그런 영상들, 그 카메라 영상들을 통해서 정보를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보를 얻겠다. 이게 이란의 이스라엘 CCTV 해킹의 두 가지 전략적 목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란의 공격 전술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란은 어떤 전술로 이스라엘의 CCTV를 그러면 권한을 탈취하고 어떻게 그거를 활용할 수 있었을까? 박사님, 어떻게 했을까요? 악성 코드 삽입? 맞습니다. 맞아요? 땡! 나 땡. 맞은 줄 알았잖아. 맞는데 보통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근데 이러한 전술 뭘까? 딱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어요. 취약점 악용과 공급망 공격. 요 두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취약점 악용, 공급망 공격? 네. 말 어렵나요? 어려워요. 그럼 좀 쉽게 설명해 볼게요. 그래서 두 가지 전술을 알아보는데 첫 번째는 사용자의 부주의를 노렸다. 무슨 부주의일까? 취약점이 사용자다. 예. 그의 부주의를 노려라. 예. QWER 비밀번호 사용하는 거? 아니, 그 커리 키보드의 그 기본? 1, 2, 3, 4. 그거 답을 스포하시면 어떡합니까? 지금 제 답이요? 감인데. 맞췄습니다. 맞췄어. 예, 우리 PD님, 지금 핸드폰 스마트 비밀번호 1, 2, 3, 4.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작가님, 그 어드민 그대로 사용하시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뭐냐? 쉽게 말해서 기본 비밀번호를 그대로 쓰고 있었던 CCTV가 너무 많았던 거예요.
개인 게 아니라 CCTV고 너무나 많으니까 그냥 처음에 장입된 그 비밀번호를 그냥 그대로 썼군요. 맞습니다. 그럴 수 있지. 그래서 이란이 이스라엘에 수만 대의 그 CCTV가 그냥 그대로 원래 공장에서 나온 그 비밀번호 그대로 쓰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쉽게 그냥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1, 2, 3, 4 어드민, 패스워드 그 기본 비밀번호 그대로 쳐보니까 들어가지네? 그래서 그 권한을 탈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에 연결된 그러한 카메라를 진짜 우리가 딱 탈취하는 거죠. 이란이. 그래서 이스라엘도 허술한 데가 있구나, 야. 아, 그럼요. 또 개인이 중요하니까 꼭 공공 영역에서 우리가 이거는 보안 확실히 해야 돼라고 하는 그 영역이 있잖아요. 거기에 영역에 대한 거는 우리가 엄청나게 신경 써요. 그런데 실제로 카메라 우리가 엄청나게 우리 주변에 많잖아요. 근데 그거는 꼭 국가에 소속되거나 정부 기관이 관리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개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개인의 부주의 때문에 이러한 악용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가 이러한 취약점을 이용해 손쉽게 수많은 CCTV를 해킹해서 중요 정보를 얻어가는 그런 형태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그렇다 그래서 우리가 비밀번호를 복잡하게 재설정한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지 않다. 뭐냐? 두 번째 전술이 있는 거죠. 그 두 번째 이란의 공격 전술은 공급망 공격입니다. 공급망. 예. 자, 공급망 공격입니다. 지금 박사님께서 질문하신 대로 그럼 공급망이 뭐냐? 이 전체, 그러니까 처음에 제품이 만들어지는 게 있잖아요. CCTV가. 네. 그 만들어지는 전 과정에 들어가는 부속품들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사실은 보안에 취약할 수 있거든요. 그 하드웨어적인 취약점을 노려서 해킹할 수도 있고 또는 그 제품이 가진 소프트웨어의 취약점을 가지고 공격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백도어들을 통해서 오히려 해커가 쉽게 그 CCTV의 권한을 탈취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게 왜 공급망이에요? 이 어떤 물건을 만들고 그 물건이 공급되는 그 전 과정 속에서 또 사용되는 그 전 과정 속에서 있는 거, 그걸 이제 서플라이 체인 어택이라고 하는데 그 서플라이 체인 내에서 그 어느 단계에서 항상 공격을 취할 수 있다. 사용자에게 와서 내가 사용하기 전 단계의 그 공급망에서 공격을 한다는 거죠. 아니, 박사님 확실히 이해도가 좋은 건지 아니면 제가 설명 잘못했는데 설명을 잘 설명이 좋은 거야. 설명이 지금 좋아서 이해가 저절로 돼 지금. 예. 아. 그 과정 속에서 사실 공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무리 비밀번호를 재설정해놨는데 복잡하게 해놨어요. 근데 그 뒷문으로 들어오는 게 백도어잖아요. 그치. 뒷문으로 들어와서 그냥 사실 권한을 탈취해가지고 권한을 탈취한다는 거는 그 공격자가 CCTV에서 다 조작할 수 있는 거 그런 게 그쵸.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막 문 아무리 예. 지키고 있으면 뭐 뒷문으로 벌써 들어왔다 나갔는데 난 몰라 그러면. 그럼요. 예. 내 비밀번호가 잘못돼서 그거를 통해 가지고 들어온 게 아닌 그 CCTV 자체, 그 제품 자체의 취약점을 통해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아, 불안한데 이거. 예. 아, 불안하네. 맞습니다. 그럼 포인트 뭐냐? 제대로 된 제품을 골라서 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생각했던 거는 공장과 농장에서 도난 방지하려고, 가정집에서 아이들 돌보려고, 아니면 상점에서 고객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했던 평범한 CCTV들이 이란에 의해 군사 목적으로 전용되는 거죠. 그래서 와. 전쟁 중에 군사 정보 획득의 통로로 활용될 수 있다. 우리 집에 3개 있거든요. CCTV. 비밀번호를 설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갖다가 설치한 거고 사실 저 직구로 싸게 산 거거든요. 불안해 지금. 맞습니다. 그러한 제품들을 해킹해서 지금 남 박사님 댁에서 촬영된 모든 영상이 지금 사실 온라인상에 떠돌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모를 뿐이지. 왜 쉽게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 은밀한 영상. 나 샤넬 넘버 5인데. 알겠어요. 아, 그래서 바로 해놔야지. 아니 그러면 나야 그렇고 지금 CCTV가 있는 게 민간인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예를 맞습니다. 들어서 군 장성이나 고급 관료가 저처럼 CCTV 그냥 사서 설치해 놓는 거니까 그러면 그 사람의 생활, 그 사람이 뭐 가족 관계, 개인정보 이렇게 노출될 수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주요 인물들의 CCTV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당연히 상대국은. 아, 그렇죠. 당연하죠. 그러면은 그 사람이 실수한 말, 중요한 비밀들을 만약에 대화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고 뭐 전화할 어떤 수도 행동들이. 있고. 맞습니다. 또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국방 관련 또 정부 기관 관련해 가지고 CCTV들 이런 거 하는 거는 네. 최근에 미국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호주도 그렇고
저가 제품, 보안에 취약된 제품은 사지 못하게 지금 법적으로도 막고 있어요. 그런 이유가 그 내부에 그런 걸로 다 찍을 수 있으니까. 왜냐면 보안 시설에 다 CCTV 들어가 있잖아요. 어디든지 은행도 들어가 있지만 사실 중요 정부 기관, 군, 뭐 다 들어있습니다. 대통령실도 없는 데가 없어. 없는 데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게 그러한 부대나 군부대 앞쪽에 길거리에 설치되는 CCTV 어떨까? 그러니까 아무런 생각 없어요. 그 중요한 시설, 군사시설 맞은편에는 상점에 있는 CCTV가 군시설, 정문을 지켜보고 있다. 그럼 거기서 출입하는 그러네. 주요 인물들에 대한 것을 다 볼 수 있고, 뭐 장갑차가 5대 나갔어요. 탱크가 3대가 들어왔어요. 이런 것들도 다 보고 정보를 수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불리하네요. 맞습니다. 우리가 CCTV가 많고, 예를 들어서 북한은 CCTV가 없잖아요. 적겠죠. 적잖아요. 예. 우리가 절대 불리하네, 그거는. 그게 이제 비대칭성이에요. 사이버에서. 그러니까 사이버의 비대칭성. 예. 사이버 상에서 사실 기술이 뛰어난 국가가 공격 능력, 방어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요. 대신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면적이 넓어져요. 이게 그냥 이스라엘 얘기가 아니네. 우리 얘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생각했을 때 전통적인 방어에서는 휴전선, 우리가 그럼 한번 볼게요. 우리가 보면은 이런 거 참 잘 그리십니까? 이게 왜 안 배워요, 이거? 배웠는데 3자랑 5자랑 쓰라 그랬는데. 이게 근데 여기서 조금만 바꾸면 될 것 같은데. 그래. 그럴듯하지 않아요? 예. 우리 한반도잖아요. 그래. 그러면 우리는 전통적으로 방어를 어떻게 하냐? 네. 이 휴전선, 그 다음에 이 삼면에 대한 국토 방위를 보통 생각합니다. 네. 전통적인. 그러면 우리는 방어는 이렇게 하는데 사이버성에서의 그 공격 면적은 어디냐는 거죠. 안 그려지는데? 어떻게? 피디님 여기 나중에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그 인공위성 사진 있잖아요. 밤에 찍은 인공위성에서 우리 한반도를 보면은 여기는 불이 밝아요. 밝아요. 엄청 예. 밝아. 근데 여긴 어때요? 없어. 평양만 살짝 빛나. 예, 평양만 조금 빛나고 여기는 없어요, 암흑이에요. 없어요. 그럼 이 불빛 자체가 공격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공격할 데가 없네. 거기는 그렇죠. 북한은 없는 건데 우리는 엄청 많은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하나가 점점 뿅뿅뿅뿅뿅 해서 불빛이 있는 데가 뭐가 있어요. 자, 에너지 시설이 들어가죠. 다 있지. 그 다음에 거기 사람 있는 거죠. 네. 사람 있으면 뭐 있어요? CCTV 있죠. 지금 얘기한. 그 다음에 내 스마트폰 있죠. 스마트폰. 그래서 보통이 아닌데? 이거 나 심각한데 이거? 맞습니다. 그래서 카메라에 대한 우리가 CCTV 공격을 생각했는데 결국엔 좀 더 들어가면 뭐냐? 이 카메라에는 우리 노트북에 있는 카메라, 네. 그 다음에 내 스마트폰에 달려있는 카메라, 이것까지 다 해킹되면은 그 정보가 나가는 거예요. 심각한데?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중요한 그 정부의 그 고위직 공무원 또는 군 장성이라든지 군의 중요한 비밀을 다루는 사람이 스마트폰이 해킹됐다. 그러면 실시간으로 영상이 송출돼가지고 영상이 적에게 넘어가고 그 다음에 내가 말하는 대화도 다 녹음 다 듣고 상대방에 넘어가잖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요즘에 AI 저희 집에도 삐리리 이 AI가 설치되어 있는데 삐리리는 뭐예요? 그 특정 브랜드 얘기하면 안 되니까. 삐리리. 예. 그래서 특정 그 브랜드에 우리도 TV를 보고 있는데 거기서 뭐가 AI 같이 스피커도 오고 하잖아요. 네. 그럼 24시간 얘가 듣고 있어요. 그럼 얘가 다 정보를 가진 거죠. 그 내용이 사실 어딘가로 갈 수 있고 그게 해킹되면은 다 듣고 있는 거죠. 제가 그런 얘기도 들은 것 같아요. 로봇 청소기도 그 형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소에 다 수집하고 있다. 이거 위험하다. 그냥 놔두면 안 된다. 그런 얘기 들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로봇 청소기는 특히나 그 3D로 주변을 파악하기 때문에 그 사용자가 어떤 행동을 하는지까지 전부 다 알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에다가 사실 저 요즘에 되게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러닝 앱입니다. 일반적으로 쓰는 그 어플리케이션 러닝 그렇죠. 앱. 요새 많이들 쓰잖아요. 요새 러닝 때문에. 내가 어디 있는지 24시간 다 내 생체 정보까지 다 갖고 있잖아요. 그럼요. 다 갖고 있는데 이거 우리나라 그 지도에는 특징이 뭐냐면은 이 지도에 대한 시큐리티 문제인데 거기에 보면은 그 우리나라의 중요한 군사시설 이런 것들은 다 지워져 있어요. 근데 군인들이 부대 주변을 돌잖아. 뛰잖아. 그렇죠.
그러면 부대 모양이 그대로 나오네. 맞습니다. 아, 불안하네. 그 부분이 취약한 거예요. 그래서 앱을 켜놓고 우리가 부대에 그 울타리를 연해가지고 보통 이 러닝 코스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럼 거기를 우리가 3km 측정받겠다고 뛰어요, 맨날. 그리고 전시 비밀인 부대 출동하는 그 장소 있잖아요. 부대가 예. 작전을 하는 그곳. 예. 그것도 줄까지 다 나오네. 맞습니다. 와.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이 해킹됐을 야. 때 모든 중요한 군사 정보가 적에게 흘러들어가고 그 적은 그러한 정보를 가지고 다시 우리를 야. 공격해오는 그런 정확히 미사일을 어딜 쏴야 되냐? 진짜 생각 안 해봤다. 우리 군인들이 뛰고 있는데 거기 쏘면 됩니다. 그래서 정말 위험하다라는 거죠. 빨리 뛰어야겠다. 그거 안 예. 맞으려면. 그러면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도 이거 썼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맞습니다. 첨단전, 뭐 하이브리드전 난리 쳤잖아요. 맞습니다. 걔네들도 이거 했다는 거네. 아,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전선에서 전투하는 곳은 사람들을 우리 소개한다고 표현하는데 사람들을 다 그 전투 지역에서 다 나가라 그래요. 왜냐면 민간인 피해가 발생하면 안 되잖아요. 나가라고 안 해도 알아서 나가. 아, 그런가요? 전쟁 나면 그러면 살라고 나간단 말이야. 이 전선, 그러니까 적과 아군이 이 만나는 그 전선에 보면은 사실 군인들밖에 없어요. 네. 근데 전투하고 날 때 보면은 적의 위치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잖아요. 응. 근데 데이터 통신이 일어나는 데가 있어요. 아, 요새는 다 스마트폰을 갖고 나가니까. 그 실제로 군에 있는 장비를 쓰는 것 때문에 데이터 통신이 일어날 수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전투 끝났다 그래서 엄마 나 살았어. 네. 엄마 나 이렇게 해서 하지. 뭐 했어? 하지. 라고 해가지고 만약에 친구한테 전화하고 가족한테 전화하고 또 상부에 전화해요. 그럼 거기에 데이터 통신이 일어나잖아요? 그럼 뭐예요 거기에? 아, 사람이 있구나. 근데 사람이 있다라는 건 뭐예요? 상대편. 우리 편이 아니면은 상대편이에요. 거기다가 러시아가 미사일을 쏜 그렇죠. 거죠. 아군 위치는 아니까. 예. 그래서 아, 적군이 저기 있구나? 라고 해가지고 그 데이터 통신이 일어나는 데에다가 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 뭐 실전화 써야 돼요? 주요 지휘자는 실전화를 써라. 그래갖고 이렇게 종이컵 갖고 다니다가, 아, 예, 사령관님, 접니다. 들리십니까?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이버전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사이버전이 공격 방어가 있는데 결국엔 방어가 잘 돼야 된다는 말이 그 부분입니다. 아, 표현 좋다. 우리가 실전화를 써야 돼요. 뭐 이런 생각을 할 게 아니라 사이버전의 태세를 제대로 갖춰놓지 않으면 실전화 쓰는 원시 시대로 돌아간다. 맞습니다. 오. 걸프 전쟁 때 사담 후세인이 원래는 네트워크 통신할 수 있게 최첨단 그 망을 깔았어요, 원래. 후세인이. 예. 그래서 국외, 해외 회사 전문제, 그 당시에 잘 나가는 회사한테 깔아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서방에, 미국이겠죠? 이 정보기관들이 본 거예요. 서방? 예. 그, 이라크가 어떻게 통신할까, 이런 거, 케이블 이런 거 깔려 있는 거를 미리 정보를 파악하고, 그거를 설치해준 회사에게 확인해요. 그래서 네. 어떻게, 어디를 깔았는지 해요. 그래서 확인해가지고, 전쟁 전에 거기를 다 타격해요. 그렇지. 그 깔린 데를 끝에 쫓아가면 거기 부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네트워크망도 부대도 다 이런 데를 공격하고 심각한데? 그래서 결국에는 원래는 후세인 입장에서는 최신 기술, 당시에 최신 기술로 통신을 해가지고 전투를 효율적으로 하겠다라고 사실 준비했는데 다시 과거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박사님이 이야기한 대로 과거에 그 우리 삐삐선 깔려있는 전화로 돌아간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사이버도 공격과 방어, 이 방어가 잘 돼야 되는 그 포인트가 거기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얘기했던 이스라엘, 이란 이 전투 국면으로 갔을 때 그 일어서는 사자 작전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그냥 맛만 살짝 봤잖아요. 거기에서는 사이버전, 뭐 네트워크 전쟁 이런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자, 모든 국가는 전쟁 이전에 정보를 파악합니다. 어디서? 당연히 인터넷 공간에서, 그 다음에 사이버전을 통해서 파악합니다. 이스라엘 역시도 그러한 사이버전을 통해서 이란에 대한 정보들을 수집합니다. 어디에 중요한 인물이 있는지, 그리고 그 인물이 어떤 동선을 하는지 쫙 파악합니다. 그래서 그 매뉴얼대로 그 전통적인 방식, 스파이를 통해서 또 내부 협력자를 통해서 주요 인물들의 위치도 파악하고, 그다음 사이버전을 통해서도 파악합니다. 그래서 파악한 걸 가지고, 아, 중요 시설은 여기, 주요 인물은 이 시간에 여기, 그 다음에 이들이 또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딱 원래 목표 시간에. 그래서 이들에게 또 거짓된 전파를, 그런 그 기만 작전을 펴가지고 지금 나가면 죽는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사람들 또 집에 다 머무르게 만들어요. 근데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딱 1차적으로, 그러면은 이러한 것들을 또 보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AI를 도입해가지고 AI 그러한 기술을 보조를 받아가지고 더 정확하게
분석하고 그들의 패턴도 그걸로 확 딱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공격 작전을 실시하니까 그렇게 정확하게 정말 주요 인물들을 다 사살할 수 있는 그런 성공적인 작전이 된 거죠. AI. 예. AI를 통해서 뭘 어떻게 했는지도 구체적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알려진 바에 의하면은 이스라엘 이 작전 전에 그 AI 방산 기업 중에 가장 유명한 데가 파티어입니다. 혹시 주식 사셨나요? 아니요. 주식이 엄청 올라가지고 주식 얘기하지 마. 지금 기분 좋은데.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파티어를 주식 때문에 알아요. 여기랑 이스라엘이 MOU도 맺고 뭔가 샀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AI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이 같은 그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 우리가 인간이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것을 도와주잖아요. 아, 전장 정보 분석을 자동으로 하는구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오차를 줄여내는 거예요. 우리가 계산한 것보다 더 정확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타격 목표, 그다음에 언제 공격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공격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많은 것들을 이 인간을 보조. 이제 앞으로는 인간을 더 뛰어넘을까 봐 걱정되는데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핀셋으로 타격한다, 뭐 외과적으로 서지컬 스트라이크를 한다, 이것을 못했던 이유가 컬레트럴 데미지, 부수 피해 때문이잖아요. 거기 쐈는데 없으면 어떡해? 그 오차를 AI는 아주 정밀하게 줄여줄 수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무섭다. 예, 미래의 전쟁은 그래서 AI 간의 전쟁이 될 거고, 또 그러다 보니까 AI에 대한 보안이 있고 그거에 대한 사이버 보안이 있습니다. 불안한데. 그다음에, 왜냐하면 예. 이스라엘은 어쨌든 이란이 CCTV를 활용했고 뭐 AI도 활용했고 뭐 IT도 활용했지만 그게 가장 밀집돼 있는 데가 대한민국이잖아요. 맞습니다. 우리나라 CCTV 나는 걱정 많이 되는데. 맞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다 CCTV예요. 그래서 어디서나 날 볼 수 있고 스마트폰에 카메라는 다 있고, 그다음에 집에 있는 홈 카메라, 네. 노트북 카메라, 그리고 미쳤다. 제가 아까 조금 전에 박사님 차 탔는데 네. 거기에 뭐 있어요? 블랙박스 영상. 다 거기도 다 카메라 달렸잖아요. 그래서 그거 내용 옛날에는 우리가 그 SD 카드 뽑아 와가지고 내 컴퓨터에 꼽아가지고 영상 받아봤잖아요. 지금 어떻게 영상 받아보나요? 저 본 적이 없어요, 그거. 이 영상 그거 네. 지금 실시간으로 볼 수 있잖아요. 스마트카 다 연결이 돼요? 24시간 보고 있는 거죠. 내가 그쪽으로는 조금 둔감해가지고. 예, 블랙박스가 다 무선으로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럼요. 블랙박스 영상을 내 스마트폰에서 지금 실시간 24시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요. 야, 이거 불안하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해킹되면은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부 청사에 아니면 군부대 청사 앞에 뭐 부대 주둔 시설 앞에 그냥 의문의 차량이 서 있어요. 근데 거기에 있는 블랙박스 딱 있다고 생각해요. 그 블랙박스가 계속 정문을 찍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부대 출입에 대한 것을 계속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야말로 인터넷 속도가 빠르고 IT 강국이고 전국적으로 네트워크망이 펼쳐져 있는 인터넷 사이버 강국이지만 그게 가장 큰 약점이 될 수도 있는 거네요, 반대로. 그러니까 적의 눈이 되는 거죠. 우리의 자산이. 남 일이 아니네, 이거. 아, 그럼요. 우리가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CCTV 해킹이 우리가 CCTV라고 해놨지만 실제로 모든 카메라, 모든 스마트 기기,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모든 장비가 해킹돼서 적에게 넘어갈 수 있다. 그러면 다음번에 뭐냐? 드론이 해킹돼서 적을 공격할 드론이 갑자기 우리 아군을 공격하고 스마트 카들이 갑자기 우리의 중요 시설을 공격하는 그런 게 이제 일어나는 현상이 이제 사이버 전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진짜 하이브리드 전이네요. 맞습니다. 이 사이버 전에서는 군대와 민간의 구분이 없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래의 전쟁은 사실 총력전의 형태고 야. 국민, 국가, 정부 뭐 다 같이 하는 거고, 그다음에 민간에 대한 공격이 우리 군에 대한 공격이 되고, 군에 대한 공격이 다시 또 민간에 대한 공격이 되고, 이게 없는 그런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와 군의 CCTV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이나 상점, 그다음에 공장에서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취약하고, 또 모든 게 같은 이유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이나 공장, 농장에서 쓰는 CCTV가 해킹되면은 이게 적을 이롭게 하는 그러한 적의 정보 자산으로서 전환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이제 사용자들 입장에서 또 생각을 바꿔야 돼요. 아, 이게 우리 국가 안보에 악영향을 줄 수 있구나라는 점을
명심해야 되는 거죠. 그냥 실수가 아니라 이적죄가 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내가 설치한 일상에서 쓰는 CCTV 카메라가 나만 보는 게 아니라 적의 눈이 되고 적의 무기가 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되냐? 결론은 사실 보안의 우수한 제품을 구매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요즘에 보안 인증을 받게 하는 그러한 제도나 정책, 법으로 지금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그게 우리께 제일 잘 돼 있잖아요. 우리나라 제품이 그게 사실 제일 잘 돼 있지 않나요? 그래서 우리나라 제품을 썼을 때는 이제 안전하게 돼야 되는데 이제 사실 저가의 제품, 그래서 특정 국가의 그런 저가 제품들은 미국 정부도 못 쓰게 하고. 안 돼. 예. 그러니까 그게 공급망 공격이에요. 사실은 이거 우리나라가 생산한 건데 믿을 수 있어 라고 했던 제품의 공급망 공격이 뭐냐면 그 안에 저가의 다른 국가에서 특정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이 있어요. 만약에 그 부품들이 그 부품의 취약성 때문에 전체 우리가 만든 제품도 취약할 수 있다. 그게 공급망 공격이거든요. 그러니까 미 육군도 지금 우리 거 쓰잖아요. 예. 미 육군도 전술용 스마트폰 우리 거 씁니다. 국산. 국산 써야 돼. 국산 써야 맞습니다. 돼. 지금. 그게 이럴 때가 아니야. 그게 RMF고 KRMF도 나오는데 그게 그겁니다. 그래서 보안 그 규정에 그 군에서 쓰는 거는 보안 등급이 진짜 최고입니다. 미국도.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해서 최고로 해가지고 그 이상한 제품들이, 그러니까 취약한 제품들이 무기에 들어오지 않게, 군사 제품에 들어오지 않게, 군사 장비에 들어오지 않게 그 보안을 다 지금 하나하나 세밀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게 1번. 두 번째는 뭐냐? 지금 당장 우리 PD님, 작가님, 우리 카메라 감독님도 그렇고 박사님 저도 그렇고 비밀번호를 바꿔야 된다. 숫자, 문자, 특수기호 섞어서 길게 바꿔라. 근데 쉽지 않죠. 그래서 저는 하나를 제안하고 싶긴 해요. 뭐냐면은 내가 개인으로 쓰는 거, 그 다음에 직장에서 쓰는 거, 또 이런 거 한 서너 개는 좀 바꿔라. 왜냐면은 개인 내 스마트폰의 비밀번호가 해킹되면은 그게 내 직장에서 쓰는 중요한 내 정부나 혹시 내가 공직자면 또 공직자가 쓰는 그 내부망의 비밀번호가 똑같거든요. 그걸 통해서 사실 해커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개인이 쓰는 거, 그 다음에 내가 직장에서 쓰는 거 정도는 구분해 주는 게 좋다라는 거를 한번 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 교수의 마무리 멘트는 짧을수록 좋지만 비밀번호는 긴 게 좋죠?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네. 우리의 사소한 습관, 기술 이런 것들이 적에게는 중요한 정보고 그게 우리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비밀번호도 바꾸고 그 다음에 우리 생활 습관도 바꾸고 좀 더 안전한 대한민국 우리 국방을 위해서 뭔가 우리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된다. 오늘 그런 부분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인식이 바뀌어야 우리 사이버 안보도 지켜줄 수 있는 거군요. 맞습니다. 오늘 좋은 거 많이 배웠다. 미니특강 여러분들 잘 보셨죠? 사이버전에 저렇게 많은 역사가 숨어 있었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전 세계에서 이렇게 치열하게 공격하고 방어하고 있었는지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셨을 겁니다. 이번 시간 시크릿 분석이죠.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을 통해서 창의적인 생각이 나오게 되는데 최근에 사이버 안보비서관이 임명된다 뭐 이런 뉴스들을 국민들이 많이 보신 것 같아요. 국가적으로도 우리 사이버전에 대해서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고 우리는 지금까지 사이버전을 군의 관점에서만 다뤘잖아요.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이 사이버전에 어떻게 접근을 하고 있고 사이버 안보 비서관이 있으면 우리가 민관군 할 때 민하고 관에는 어떤 집단과 어떤 행위자가 이 사이버전에 관여하는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대통령실에 그 국가안보실이 이제 사이버 컨트롤 타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를 관장하는 게 사이버 안보 비서관이 있고 그래서 그 분이 이제 민관군의 사이버 전 영역을 이제 서로 조율하고 사실 이 공간을 누가 이렇게 주도하냐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각각의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 같은 경우는 과기부가 이제 전반적인 걸 통제하게 되고 그렇군요. 예, 사이버 상에서 그래서 요번에 SKT 그 사건에서 그 과기부가 키사를 이제 해서 그 사건을 조사하는 내용들을 보실 수 있었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개인의 스마트폰이 해킹됐다든가 아니면 개인이 갖고 있는 정보들이 유출됐다든가 하면 그것은 어디에서 주로 관장을 해서 문제를 처리하나요? 그걸 신고하게 되면은
경찰에서 이제 수사하게 되겠습니다. 사이버 수사하는 그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경찰청 산하에서 이제 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민하고 관하고 군의 관계는 상호 수평적인 관계가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국정원이 여기 이제 있고, 그 다음에 군이 있고, 한데, 국정원에서 이제 많은 것을 이제 주도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거기에 이제 사이버 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NCSC라고 해가지고, 그게 이제 또 주무기관으로서 이제 다른 국외 세력들이 우리를 공격했을 때 그러한 전반적인 내용들을 다루게 되겠고, 군의 경우는 미국도 그렇지만 이 군과 관련된 작전을 통괄하게 됩니다. 군의 네트워크망에 대한 공격과 국외 세력이 이제 우리나라 국가 안보를 위해할 때, 그럴 때 이제 군이 통제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간 영역은 아니고 국방의 영역에서 작전을 하는 게 우리 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사이버전의 목표가 반드시 군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어떤 국민들의 심리적인 마비, 여론의 위축을 위해서 군이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사이버전의 대상은 오히려 민간인들 아닌가요? 그런 경우에는 군이 독단으로 사이버전을 이거 군의 영역이니까 우리만 할래. 그렇게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아, 맞습니다. 이게 회색지대인데 사실 영역 간에 이게 다 중첩도 되고 또는 요 관계가 되게 모호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찰도 있고 말씀드린 과기부, 그 다음에 그 국정원, 군, 요게 이제 다 같이 이제 합동행으로 이제 수사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건별로 행위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사실 나눠지기도 하고 공격을 받은 대상에 따라서도 나눠지기도 하는데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서로 협력해서 이제 그런 수사와 또 방어, 그다음에 뭐 필요하다면 이제 나중에 작전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하게 되겠습니다. 교수님이라서 그런지 그때그때 다르다는 얘기를 참 길게 해. 그죠? 아, 그리고 이 부분도 궁금할 것 같아요. 개인이 전시에 정보 침해를 당했을 때 그 개인 정보에 군이 들어와서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어떻게 되는지. 왜냐하면 우리가 동원 계획이라든지 아니면 전시 징발 계획 같은 경우에는 저도 매년 그거 쓰거든요. 당신의 차종이 무엇이며 전시가 되었을 때 당신의 차를 군 작전에 써도 되겠습니까? 해서 여기 사인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전시가 됐을 때 내 정보에 군이 들어와도 좋습니까? 라고 누가 물어본 적도 없고 사인한 적도 없는 것 같아요. 이 분야가 과연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법제화가 되어야 되는 것인지 이 부분 궁금할 것 같아요. 사실 제가 법제도를 하진 않는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개인정보 침해에 관한 건데 그건 이제 평시에는 경찰에서 이제 수사를 하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전시에는 어떻게 되냐? 전시에 우리가 군이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해서 사이버 작전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상대 적에 대해서 작전을 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에 대한 이제 데이터는 건들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국외 작전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법제화가 잘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 프로그램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서로 대화를 하다가 새로운 영역을 발견하는 거잖아요. 전쟁이 났을 때 개인의 정보에 예를 들어서 스톡스넷이라든지 그런 게 들어오진 않겠지만 우리가 잘 아는 거 트로이의 목마 같은 것을 어떠한 개인의 개인정보에 심어놨어요. 적이. 그러면 그게 모체가 되어서 좀비처럼 퍼져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개인의 동의를 받고 군이 들어와서 이 정보를 파고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전시 상황이니까 들어와가지고 그냥 그것을 군이 봉쇄하든지 아니면 뭐 들어오든지 할 것이냐. 이것도 실은 하나의 발전 영역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이버전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그냥 우리 일상의 얘기 좀 해보고 싶어요. 제 주변에도 많은데 노트북에 그 구멍 때문에 겁나갖고 막아놓고 사용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혹시라도 이게 해킹되거나 아니면 누가 들어와가지고 나의 사생활을 볼까봐 겁나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컴퓨터를 사면 깔려있기도 하고 우리가 여러 가지 포털에 들어가면 프로그램을 주기도 해서 백신을 1개 내지는 2개 깔아놓잖아요. 그것만으로는 안 되는 겁니까? 우리가 제로데이 취약점이라는 것들도 있는데 뭐냐면은 지금까지 이제 알려지지 않은 그러한 취약점을 해커들이 이제 파악하고 그걸로 가지고 공격해 들어왔을 때는 이제 그런 백신으로 우리가 점검한다 그래서 다 걸러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제 노트북 이제 그 카메라를 막아놨고 혹시 줌이라든지 우리가 화상회의를 할 때만 저도 떼서 쓰고 다시 또 덮어놓습니다. 왜냐면 그거는 뭐 알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게 맞는 거예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로 언제든지 해킹될 수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취약한 부분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사실 오늘 내용이 그 내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개인 차원에서 사이버 공격을 막거나 아니면 내 컴퓨터, 내 스마트폰이 해킹되는 것을 막기 위한 간단한 3원칙 같은 거 없나요? 요거 3개는 꼭 해라, 이런 거. 아, 좋습니다. 그럼 3가지로 나눠보면은 1차적으로는 우선은 비밀번호 설정을 잘해라. 가장 간단합니다. QWER 아닌가요, 전부 다? 아, 그게 첫 번째. 좀 복잡하게 숫자, 문자, 특수문자까지 사용해가지고 좀 복잡하고 길게 해놔야지 그래도 해킹됐을 때 그 해킹이 좀 시도가 이제 길게 이루어지고 안 될 수 있는 그런 게 방어장치가 되겠습니다. 비밀번호를 복잡하게 해놔라. 예. 그리고 2번째는 업데이트를 잘해라. 업데이트? 맞습니다. 저는 업데이트 안 되게 일부러 설정해 놓거든요. 왜냐면 컴퓨터 하다가 이 날아갈 때가 있는데 업데이트 될 때랑 이 날아갈 때랑 뭔가 겹치는 것 같아서 제가 재수가 없어갖고 업데이트 중지시켜 놓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업데이트를 하라는 거는 보통의 이제 보안 때문에 업데이트를 하라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까지 많은 주요 해킹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 해킹 사건들 중에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업데이트 된 거는 공격 안 받았는데 업데이트 안 한 부분들이 공격을 많이 받은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2017년인가요? 그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사건 때도 윈도우즈 PC에 대한 공격이었는데 업데이트가 된 PC들은 공격 안 받았고 업데이트가 안 된 PC들이 이제 공격을 받은 경우죠. 그래서 업데이트를 주기적으로 해야 된다. 업데이트를 잘해라. 세 번째는요? 세 번째는 사회공학적 그 방법을 피하기 위해서 좀 패턴을 좀 바꿔보는 거예요. 사회공학적인 방법. 결국은 사람에게 실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패턴을 바꿔라.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노멀하게 똑같이 하는 반복되는 그거는 사실 파악하기 되게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해커들이 어떤 사람을 봤을 때 계속 보고 그 사람의 행동 패턴을 보고 이게 이 사람의 취약점이구나 파악하면은 그걸 파고들어서 공격하게 되는 거죠. 일상적으로 내가 하는 거 예를 들어서 뭐 그것도 들어가나요? 내 생일을 비밀번호에 넣는다든지 아니면 뭐 아침 8시 반이면 항상 습관적으로 컴퓨터를 켜서 뉴스를 본다든지 이런 일상적인 패턴을 그렇습니다. 한 번쯤 바꿔줘라. 예. 그다음에 제가 이거 또 하나 추가해도 되나요? 네. 꼭 3가지인데 하나 더. 그러세요? 예. 하나 더. 의심하라. 하나 더. 의심하라. 예. 항상 의심하라.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사이버전 이야기를 생생하게 들어봤습니다. 극비문서 전쟁의 실마리 시즌1이 오늘 이렇게 해서 대단원의 막을 내립니다. 마지막 편을 함께 하신 소감 어떠신지요? 봐준 시청자분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네. 그다음에 그간 우리 노력하신 우리 PD님, 작가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는데 정말 또 감사하다는 말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프로그램을 이끌어주신 남보라 박사님 정말 최고다 라는 말로 네.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프로그램 굉장히 많이 나와서 그동안 국방 관련 컨텐츠에서 쉽게 다룰 수 없었던 사이버전 또 우리가 UFO 얘기도 해봤고요. 냉전 시대의 미소의 냉전이 아주 격화되었을 때 비밀리에 개발하던 비행체 얘기도 하고 다양한 영역으로 넓혔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모두가 다룰 수 있는 그래서 조회수를 목적으로 하는 컨텐츠를 만들지 말고 10년, 20년이 지나도 다시 봤을 때 부끄럽지 않은 컨텐츠 그때도 보는 국방 관련 관계자들이 뭔가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쟁도 다뤘고 작전, 전술도 다뤄봤습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시도였다고 자평을 하고요. 우리는 시즌1의 정비 과정을 거친 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시즌2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